1545년 수도 한양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가을의 약속이 아닌 공포의 악취를 실어 나릅니다. 그 악취는 궁궐의 기와 지붕에 달라붙고 양반들의 얇은 종이 창을 뚫고 스며듭니다. 한밤중 내금위 병사들은 요란한 전쟁의 함성이 아닌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침묵과 함께 움직입니다. 문들이 부서져 열립니다.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끌려 나오고 그들의 비명은 공포에 질린 가족들의 귀에 닿기도 전에 묻혀버립니다. 그들은 학자였고 대신이었으며 높은 가문과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어제 그들은 조선 왕조의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역적입니다. 어떻게 한 왕국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등질 수 있었을까요? 무슨 독이 한 나라의 심장을 중독시켜 동지를 적으로, 정의를 학살의 도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이토록 철저하고 잔인한 숙청, 즉 조정의 정화를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왕좌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11살의 소년,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니요, 해답은 비단 발 뒤편, 수렴청정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섭게 뒤틀린 무기로 변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을 불태울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혈통을 적들로부터 구하기 위한 필요악, 즉 보존을 위한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 위한 왕후의 차갑고 계산된 궁극적인 권력 장악이었을까요? 이것은 철의 여왕, 그리고 그녀가 조선의 심장을 향해 개척한 피비린내 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포 위에 세워지고 피로 봉인되었으며 맹렬하고 용서 없는 모성애로 정당화된 치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전에 찾아온 고요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망설이는 왕이 통치하고 격렬한 경쟁이 들끓던 시절의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명이 아닌 조용한 입궁과 함께 시작됩니다. 1517년 파평 윤씨 가문의 한 젊은 여인이 중종의 왕비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침착했으며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이 화려한 세장이며 힘이 아닌 교활함에 생존이 달린 아름다운 전쟁터임을 첫날부터 이해했습니다. 중종은 유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군이었던 이복형 연산군을 폐위시킨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관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주어진 방식 그대로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은 그를 유약한 군주로 만들었고 자신을 왕위에 앉힌 강력한 세력, 이른바 전국공신들을 끊임없이 달래려 했습니다. 그는 균형을 맞추려 애썼지만 진정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조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독사굴이었고 생명을 담보로 한 체스 게임이었으며 문정 왕후는 그저 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위치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왕의 세 번째 왕비였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혼인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왕비인 장경왕후는 왕비의 궁극적인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즉 왕세자 이호 훗날의 인존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권력의 공백과 함께 그 지위가 확고하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취약한 후계자를 남겼습니다. 조정은 즉시 어린 왕세자를 중심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의 외가인 윤임이 이끄는 윤씨 일가는 대윤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왕세자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 계승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 분열된 조정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인이었고 같은 파평 윤씨 가문의 다른 분파를 대표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야심찬 오빠인 윤원영은 소윤이라는 라이벌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왕자가 없었기에 문정왕후는 이름뿐인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녀는 지성과 품위로 존경받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끝없는 정치적 책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대신들의 얼굴을 연구하며 진정한 충성심과
아첨하는 야망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대윤 세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동맹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미래의 왕을 중심으로 요새처럼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왕비의 가치는 오직 태중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달 지나가는 시간은 조용한 실패이자 그녀의 불완전함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오고 갔습니다. 복도의 속삭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불임인가? 왕이 그녀를 패할 것인가? 문정왕후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감춘 평온한 외양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것이 파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는 충실한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오직 한 가지, 아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34년, 17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아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마땅히 왕국의 순수한 축복의 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화약으로 가득 찬 방에 불붙은 성냥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경원대군의 첫 울음소리는 단순한 신생아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갑자기 문정왕후는 더 이상 주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재적인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오빠 윤원영과 소윤 세력은 마침내 그들의 구심점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왕자의 존재는 왕세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대윤 세력에게는 끔찍한 가능성, 즉 대안적인 계승 서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정은 즉각 둘로 쪼개졌습니다. 긴장감은 더 이상 미묘한 기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모든 정각과 방을 가득 채우는 숨막히는 압력이자 만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유님이 이끄는 대윤은 경원대군의 탄생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왕세자 주위로 똘똘 뭉쳤고 문정왕후와 그녀 세력의 모든 행동을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왕자 탄생에 고무된 소유는 자신들의 아이가 언젠가 통치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라이벌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려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우유부단했던 중종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남인 왕세자를 사랑했고 적법한 후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젊고 총명한 아내에게 매료되었고 새로 태어난 아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는 왕세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흔들렸습니다. 두 세력 간의 경쟁을 진압하지 못한 그의 무능력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그는 한쪽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엔 다른 쪽의 조언을 들으며 정치적 마비를 초래했고 이는 적대감이 깊이 뿌리박힌 증오로 자라나도록 방치했습니다. 갈등은 불꽃 하나만으로도 공공연한 화염으로 타오를 수 있었고 그 불꽃은 1527년에 터졌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불길한 사건 중 하나인 작서의 변입니다. 동궁, 즉 왕세자가 거처하는 곳에서 불에 탄 쥐의 사체가 석가래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세자 2호, 훗날의 인종과 세자빈을 향한 악의적인 저주가 적힌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궁궐은 공포와 편집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누가 후계자의 신성한 처소에 흑마술을 끌어들였단 말인가? 이것은 문정왕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음모였습니다. 진범은 또 다른 후궁인 경빈 박씨로 지목되었는데 그녀 역시 아들 복성군이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세자를 저주하는 동시에 모든 의심이 문정왕후에게 향하도록 현장을 조작하여 왕이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위해 후계자를 살해하려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모는 처참하게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중종은 문정왕후가 아닌 경빈 박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빈 박씨와 그녀의 아들은 반역음모 혐의로 폐위되고 사사되었습니다. 비록 문정왕후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녀의 경쟁자가 제거되었지만 이 사건은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후계자를 살해하기 위해 저주를 사용했다는 비록 조작된 혐의는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왕실 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세력은 이제 서로를 정치적 반대파가 아닌 흑마술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심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 있던 관찰자는 사라지고 원초적 공포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그림자 속에서 암살자를 보았고 모든 찻잔에서 독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윤 세력이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인 자신의 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는 아마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반대파의 모든 정치적 움직임은 아들을 살해하려는 단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공포는 그녀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굳혔고 아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뿐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인 그녀의 모성애는 서서히 냉혹하고 정치적인 말살의 계산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취약한 평화를 간신히 유지하던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544년 겨울, 그는 세상을 떠났고 분열된 왕국을 내전 직전의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왕위는 당연하게도 그의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왕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효심이 지극했으며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이고 원칙이 있으며 친절하다는 점에서 그의 아버지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인종은 조정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당파 싸움이 왕국의 안정에 가하는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문정왕후 세력 간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모인 문정왕후를 극진한 존경과 애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어린 이복 동생 경원대군을 보호하며 그들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학자들을 등용하고 덕과 지혜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잠시 동안 폭풍이 지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망령은 여전히 궁궐을 배회했습니다. 인종은 늘 건강이 허약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길고 추운 겨울 동안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상을 치르다가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에 젊고 유망했던 왕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그 시기는 너무나 공교로웠습니다. 속삭임이 즉시 시작되었고 그 속삭임은 이후 역사 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문정왕후가 의부사들의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침묵하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여론 속에서는 정황적 증거가 유죄를 암시했습니다. 야사의 뿌리 깊게 박힌 이야기는 문정왕후가 친절한 왕을 장애물로 보고 그에게 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은 후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독살이었든 아니면 단순하고 비극적인 질병이었든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왕위는 이제 비어 있었고 다음 순서는 문정왕후의 아들 11살의 경원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명종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은 섭정이 필요했고 대비로서 그 권한은 문정왕후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마쿠에서 기다리고 모욕과 위협을 견디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끝에 그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옥좌 앞에는 비단 발이 드리워졌고 그 뒤에서 철의 여왕이 이제 통치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왕이었지만 왕국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잡는 순간 수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대윤 세력과 그 동맹자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호자였던 인종을 잃었고 이제 그들이 수년간 적대시했던 여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오빠 윤원영이 끝없는 야망과 잔인함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도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1545년은 을사사화, 즉 제4차 사림의 대숙청의 해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대파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이었습니다. 누이의 검과 방패 역할을 한 윤원영이 모든 일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음모, 즉 이야기를 조작해냈습니다. 그는 사망한 인종의 외삼촌 윤임이 이끄는 대윤 세력이 어린 왕을 폐위하고 다른 왕족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조정에서 거짓말은 진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포된 사람은 윤임이었습니다. 그는 대역죄로 고발되었고 이는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와 그의 측근들은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가 잔인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은 정의의 표준 도구였으며 진실이든 아니든 자백을 받아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 동료, 가족들을 연루시켰습니다. 고발의 거미줄은 점점 더 넓어져 수십, 그리고 수백 명의 관료와 학자들을 태맘했습니다. 숙청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실제 재판은 없었고 고발에 이은 선고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약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는데 이는 고위 귀족들에게 유보된 더 위험 있는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사자로부터 칠기 그릇을 받고 왕에게 절을 한 뒤 자신의 죽음을 마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광장에서 참수당했고 그들의 죽음은 감히 새로운 정권에 반대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왕국의 외딴 불모지로 유배되었는데 이는 종종 더 느리고 고통스러운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라의 지적인 심장이 뜯겨 나갔습니다. 인종의 총애를 받았던 살인학자들은 특히 맹렬하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윤리에 의해 인도되는 정부를 믿었던 원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작과 무력으로 세워진 정권의 타고난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형당하고 추방당했으며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숙청은 너무나 철저해서 한 세대의 학자들과 숙련된 행정가들이 사라졌고 그 공백은 윤원영과 그의 무리들이 기꺼이 채웠습니다. 발 뒤편에서 문정왕후는 이 모든 것을 승인했습니다. 모든 사형 영장, 모든 유배 명령에는 그녀의 옥새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최종 권위였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꾸며낸 거짓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아들의 생명과 왕좌를 위협하는 암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악, 즉 잔인하지만 필수적인 수술로 보았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의로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남자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이 그녀에게 하려 했던 일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것은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을사사와 직후 깊고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은 이전의 모습이 사라진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활발했던 토론과 정치적 경쟁은 사라지고 오직 여왕 섭정과 그녀의 오빠에게만 충성하는 단일한 권력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대신들은 빗나간 말 한마디가 반역으로 해석될까 두려워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빈 왕좌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고 진정한 권력은 발 뒤에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이전에 어떤 왕비도 이루지 못했던 것, 즉 왕국에 대한 절대적이고 논쟁의 여지 없는 통제권을 성취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안전했습니다. 그의 왕좌는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피의 강물이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문정왕후는 공식적인 섭정으로서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그녀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토지 개혁을 추진하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죽은 남편보다 훨씬 더 통치의 기술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의 내분으로 마비되었던 정부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가장 유능한 인재가 아닌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오빠 윤원영과 그의 첩이자 똑같이 야심차고 혐오받던 정난정은 부패와 갈취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관직을 팔고 토지를 몰수했으며 무임퓨니티하게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섭정 여왕의 보호를 받았고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자금을 대느라 국고는 고갈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 아래 고통받았습니다. 문정왕후가 한 부패한 세력을 정화했던 조정은 이제 그녀 자신이 만든 훨씬 더 탐욕스러운 세력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녀 통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불교 숭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불교는 확고한 신유학 국가인 조선 조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억압되었습니다. 국가는 불교를 부패한 영향력으로 보았고 사찰들은 토지와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불교를 정신적 위안의 원천이자 자신을 경멸하는 유학자 사대부들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1548년경부터 선종과 교종을 부활시키고 사찰의 재건과 경전의 인쇄를 의뢰하며 종교 부흥에 국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행위는 학자 엘리트들을 더욱 소외시켰고 왕조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의 적들에게 그것은 그녀가 유교의 신성한 원칙이 아닌 이질적인 신앙에 의해 인도되는 정통성 없는 통치자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소녀는 어떠했을까요? 명종은 어머니의 숨막히는 그늘 아래서 겁에 질린 아이에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왕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가 발 뒤에서 통치하는 동안 말없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유능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윤원영이 나라를 약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탄원을 들었지만 행동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입된 뿌리 깊은 효심이 복잡하게 얽힌 테피스트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준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권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불굴의 섭정인 통치자로서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확보한 왕위의 죄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 부패, 백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생애를 형성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잔악행위를 저지르도록 몰아붙였던 그 사랑이 그를 자라매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통치를 훔쳐갔습니다. 1553년 명종은 20살의 성년이 되었습니다. 법대로라면 공식적인 수렴청정은 끝나야 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친정을 펼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물러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여전히 너무 미숙하고 조정에는 여전히 배신자들이 가득하며 왕국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얄팍한 변명이었습니다.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한번 맛보면 포기하기 어려운 독입니다. 그녀는 8년간 공식 섭정을 했고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공할 의지에 굴복한 왕은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목상의 섭정은 끝났지만 대비의 실질적인 통치는 절대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12년 동안 그녀는 권력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그녀는 늙어갔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교 후원을 계속하며 승려들로 주위를 둘렀고 그중 1551년경 승과를 부활시키며 승려 보호를 봉은사 주지로 삼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향력 있는 지위로 격상시켜 유교 체제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그녀 오빠의 부패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왕국은 여왕 가족의 탐욕에 피를 빨리며 침체되었습니다. 소년왕은 30대 남자가 되었고 그의 젊음은 낭비되었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의 무력감에 서서히 침식되었습니다. 그리고 1565년 문정왕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힘이 마침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렸고 짧은 시간 후 철의 여왕은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정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정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발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31세가 된 명종은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20년 동안 그의 내면에 들끓었던 분노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만의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그의 어머니가 구축한 세력, 즉 그가 평생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윤원영과 증오하던 그의 첩정난정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유배 보냈고 곧 그들은 둘 다 자살을 강요당했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거대한 부패 관리들의 망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즉시 어머니의 종교 정책을 뒤집어 승려 보우를 추방시켰으며 보우는 곧 반대파에 의해 유배지에서 살해당했고 불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끝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놀랍고도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피해 강을 헤치며 얻어낸 철권으로 권력을 잡고 지켰던 바로 그 아들이 자유의 첫맛을 보자마자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문정왕후 이야기의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그녀의 여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권력 기반 자체를 증오하는 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맹렬하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모성애는 결국 감사하는 후계자가 아닌 복수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종의 통치, 즉 그의 진정한 자유의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평생을 좌절과 스트레스 속에서 보냈기에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그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33세였고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중종의 직계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유혈 사태, 숙청, 정치적 음모는 결국 왕가의 혈통이 끊어지는 막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혈통을 위해 확보하려 했던 권력은 아들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공할 여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역사는 문정왕후에게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까요? 그녀는 권력에 대한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이끌린 중국의 무자비한 여제들과 비견되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성들의 잔인한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의 행동이 극단적이기는 했지만 그녀와 아들이 직면했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무자비한 정치 속에서 만약 인종이 살아서 후계자를 낳았다면 대윤 세력은 아마도 경원대군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숙청은 치명적인 게임에서의 선제 공격이자 방어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능한 행정, 토지개혁, 예술 후원을 그녀가 단순한 폭군 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적합니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정의 시기에 확고한 손으로 통치한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공포를 통해서였지만 왕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라는 경쟁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의 철권 통치는 병든 나라에 필요했던 끔찍한 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훨씬 더 어두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초기 두려움을 더 깊고 개인적인 야망을 가리기 위한 정당화, 즉 고귀한 명분으로 봅니다. 그녀가 권력을 공고히 함에 따라 아들을 보호하는 임무는 그녀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는 임무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섭정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재앙적인 부패를 저지르도록 방치하여 국가를 약화시키고 백성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안정은 묘지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에 부패하는 본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위험한 세상에 갇힌 동정적인 인물, 즉 보호적인 어머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 기만, 폭력, 절대적인 통제가 결국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보호자와 압제자의 경계는 흐려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존재, 즉 모든 구석에서 적을 보고 모든 속삭임에서 음모를 보는 무자비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비극은 그녀와 아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녀를 움직인 사랑이 바로 그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왕관은 주었지만 삶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은 보호했지만 그의 영혼은 짓밟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유산은 그녀가 꿈꿨던 강력한 왕조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짧은 통치 기간을 사용하고 텅 빈 왕좌를 남긴 비통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미래를 위한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가져온 안정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피로 기억됩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사랑과 야망,
보호와 통제 사이의 경계선이 무서울 정도로 얇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의도조차도 무자비한 광신으로 추구될 때 파멸의 길을 열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엄청난 힘과 지성,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으며 모든 남성 라이벌을 능가한 정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나 생존이 다른 많은 이들의 파괴를 요구할 때 그것은 한 나라의 영혼의 흉터를 남깁니다. 문정왕후는 그림자 속에서 조선을 통치했던 그 유산이 먹물과 피로 동시에 쓰여진 가공할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왕좌를 확보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공포의 왕국과 어머니의 일생의 업적을 해체하는 것에서만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양날의 검이며 야망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암울하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역사를 관통하며 메아리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잔인한 권력의 계산 속에서 도덕성이 설 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성문의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하는가?